안녕하십니까. 국내 이슈를 통해 주식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찾아보는 크로스체크. 저는 오현진입니다. 오늘도 준비된 세 가지 기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데일리 기사입니다. 한국은행의 지속적인 금리 인하 정책으로 시중의 유동성은 굉장히 풍부해졌지만 부동산 규제와 증시 부진에 이 돈들이 갈 곳을 잃었다라는 얘기입니다. MMF와 예금을 비롯한 단기 자금으로만 돈이 몰리면서 유동성 함정에 빠질 수 있다라는 우려감도 큰데요. 첫 번째 이슈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데일리 기사입니다. 10조 원 규모의 황반변성 시장을 잡아라 라는 기사인데요. 황반변성은 눈의 망막 안에 있는 황반에 이상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시력 감퇴는 물론이고 심하면 실명까지 이를 수 있는 무서운 질환인데요. 노년층 환자에게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황반변성 치료제로 바이오시밀러가 각광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두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한국경제의 기사입니다. 한국에는 다양한 형태의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기업의 주인도 제각각인데요. 특히 정부가 주인인 기업들의 주가는 공통적으로 부진한 특성을 보입니다. 정부가 주인인 기업들의 주가가 부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기사 본문 보겠습니다. 이데일리 구면 경제면에 있는 기사입니다. 시중의 유동성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단기 자금으로만 돈이 몰리는 것은 그만큼 투자할 대상이 마땅치 않다라는 거죠. 주식에 투자하기는 좀 불안하고 부동산은 규제 정책 때문에 역시 돈을 투자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시중에 떠돌고 있는 단기 자금만 현재 1,000조 원이 넘어간다라는 분석 기사 내용입니다. 우선 금리 예금 증가매가 MMF 규모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금리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떨어졌습니다. 현재 저축성 수신 금리는 1.62%입니다. 1년 예금을 해도 1%대밖에는 이자를 받지 못한다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금 증가액은 꾸준하게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126조의 예금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MMF 역시도 단기 자금으로 평가가 됩니다.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올해 초까지 꾸준하게 증가하면서 143조 원까지 MMF 규모가 커진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시중의 통화량 자체도 위축되는 모습이죠. 한국은행에 따르면 2000년 초반 0.95 내외였던 통화 유통 속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파르게 하락해서 지난해 3분기 0.7을 처음으로 하회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 이후 0.7에서 0.8배 수준을 유지하다가 지난해 가파르게 하락한 것은 역시 저성장에 대한 원인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춰서 시장의 푼돈은 통화량을 증가시켜서 화폐 유통 속도만 떨어뜨렸을 뿐 경기 부양 효과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이 더딘 경제에서 기업과 가계의 돈이 갈 곳을 잃어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이 돈맥경화 현상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돈맥경화는 이제 신조어죠. 돈을 아무리 풀어도 돈이 피처럼 돌지 않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경제라는 것이 어쨌든 돈이 빠르게 회전이 돼야지 살아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유동성 함정에 대한 우려감도 커집니다. 유동성 함정이라는 것은 금리를 아무리 내려도 이제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현상을 말하고 지금 기사에서는 유동성 함정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사실상 작년부터 한국은 유동성 함정에 이미 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금리 정책으로는 더 이상 경기를 살리기 어렵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이주열 총재 역시도 작년 국정감사에서 통화정책 파급에 대한 메커니즘이 과거와 다르게 효과가 제한적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화폐 유통 속도를 높이는데 통화정책보다는 재정정책의 효과가 더 크다라고 말했죠. 이런 부분을 정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100조 원 규모의 투자 정책을 펴겠다라고 하면서 공격적인 재정 정책을 예고하고 있죠. 그래서 정부의 이런 공격적인 투자 정책이 먹혀들 수 있는지 조금 더 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아직까지는 이 돈맥경화 현상이 심합니다. 2년 전 미만에서 그 정기예적금은 작년 11월 현재 전년 동월보다 110조 증가한 1203조까지 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이제 시중에 있는 예금 자금이 이 투자 자금 혹은 이제 생산 자금으로 이동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경기가 살아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각 예금들의 예금 잔액 추이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시기, 그 시기가 국내 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되는 시기일 수 있기 때문에 예금 잔액 추이를 눈여겨보시면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두 번째 기사 내용 보겠습니다. 이데일리 14면 산업무역면에 있는 기사입니다. 황반변성은 이제 고령화 시대에 이제 피할 수 없는 질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인구 고령화 현상은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죠. 한국보다 일본이 먼저 고령화 현상을 현재까지도 겪고 있고 유럽 역시도 노령화 사회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노인성 황반변성 치료제 글로벌 시장 규모도 꾸준히 커지고 있는데요. 2009년 52억 달러였던 시장이 2023년에는 85억까지 가파르게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과 그 유럽의 황반변성 환자를 합치면 약 300만 명에 달할 정도로 환자 수가 많고요. 이 환자 수도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이 황반변성을 치료할 수 있는 약 자체도 제한적이고 치료비가 워낙에 비싸다는 겁니다. 황반변성 치료의 1인당 필요한 비용은 평균적으로 약 5천만 원이라고 하니까 쉽게 지불할 수 있는 비용은 아니죠. 국내에서도 그 아일리아와 루센티스 같은 경우 황반변성 치료제인데요. 1회 투약 비용이 80만 원 안팎으로 굉장히 고가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바이오시밀러가 주목받고 있죠. 바이오시밀러는 오리지널 의약품과 사실상 효능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가격은 적게는 5%, 많게는 20, 30%까지 저렴하기 때문에 각국에서도 이 바이오시밀러를 육성하고 있다는 거죠. 현재 이 황반변성 바이오시밀러에 가장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기업은 삼성바이오 에피스입니다. 루센티스의 바이오시밀러인 SB11의 경우 지난해 12월 임상을 완료하고 연내 유럽과 미국 판매 허가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인 SB15 같은 경우 현재 전임상 단계로 연내 글로벌 임상 3상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기업들도 뛰어들고 있죠. 종근당 이 루센티스 바이오시밀러인 CKD701에 대해서 국내 임상 3상을 진행 중인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를 맞아서 이제 각 정부의 가장 큰 고민은 결국은 의료비 부담이 가중된다라는 겁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보험료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요.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의료비를 낮추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에 가장 적합한 것이 결국은 바이오시밀러입니다. 그래서 각국의 바이오시밀러 육성 정책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국내 바이오시밀러 업체인 삼성 에피스의 모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최근에 52주 신고가에 다다를 정도로 주가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또 다른 바이오시밀러 업체인 셀트리온 그룹주도 이런 흐름들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셀트리온 그룹주에 대한 꾸준한 관심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 기사 내용 보겠습니다. 한국경제 22면 증권면에 있는 기사입니다. 국내 기업의 다양한 형태 중에 정부가 주인인 기업은 유독 주가가 상승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기업의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우선 정부가 주인인 그 기업의 10년 주가 등락률을 보겠습니다. 한전기술 같은 경우 약 70% 정도 거의 주가가 폭락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지역난방공사,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도 주가 하락폭이 크고요. 특히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은행들이 실적이 상당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은행만 실적이 부진하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공기업은 아무래도 사기업보다는 이익을 적극적으로 내고자 하는 여인이 적다라고 볼 수 있겠죠.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월급만 받으면 그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의 이익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보다는 공공의 목적에 맞게 이제 정책을 취하다 보니까 기업 자체적으로는 손실이 계속해서 쌓이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기업은행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은행 같은 경우 최대 주주가 정부인 점을 약점으로 꼽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영업 지원을 위한 노마진 저금리 대출 그리고 민영화에 대비한 공격적인 금리 경쟁이 실적 악화로 이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국책은행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공기능 역할의 수행은 불가피하지만 이번 정부 들어서 서민을 위한 금융 지원이 너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 악화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너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은행에 대한 전망을 좀 부정적으로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정부가 18.2%의 지분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매번 정책적 수잔에 한전을 동원하면서 수익성을 갉아먹고 있죠. 여름철 한시 전기료 인하라든지 아니면 고효율 가전제품의 할인에 대해서 전력기금이 동원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이에 따라서 아직까지도 적자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나타났는데요.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것 말고는 한국전력의 수익성 개선, 별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정부에서도 전기요금을 적극적으로 올리기가 어렵죠. 역시 표를 인식하기 때문이죠. 4.15 총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전기요금을 올리기는 더더욱 어렵다라는 것이 PBR 3배, 극단적인 저평가에도 불구하고 한국전력이 올라갈 수 없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간단히 이제 살펴보면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공익을 목적으로 운영될 수는 있지만 일단 증시에 상장했다면 일반 주주의 이익을 훼손하면서까지 공공성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히 잘못됐다라는 거죠. 결국 이제 공기업 같은 경우 공공의 목적을 추구하면서 기업의 주주도 신경 쓰는 양측이 약간 조화되는 정책을 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금일 준비된 기사 내용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간밤에 미증시는 코로나 바이러스인 코로나19에 대한 리스크가 완화되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의 금리 인하를 압박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금일 국내 증시도 양호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그동안 부진했었던 국제유가가 빠르게 상승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낙폭과대 정유주에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는 점도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크로스체크 오현진이었습니다.